제 발치에는 오늘도 세상 모든 걱정을 다 잊은 채 곤히 잠든 회색 고양이가 누워 있습니다. 이 작은 아이의 평화로운 숨소리를 듣고 있으면 문득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가는 복잡한 동물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밤 이 포근한 골골송을 배경 삼아 우리가 함께 펼쳐볼 책은 전 유럽의 청춘들을 눈물바다로 만들고 심지어 같은 옷을 입고 목숨을 끊게 만들었던 불멸의 고전,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사랑이라는 가장 달콤한 감정이 어떻게 한 인간의 영혼을 완벽하게 집어삼키는 지옥이 되는지 그 지독하고 서글픈 청춘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토토야, 너는 그저 아무 걱정 없이 집사의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달콤한 꿈을 꾸렴. 이야기의 주인공 베르테르는 유산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발하인이라는 아름다운 시골 마을로 내려온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대단히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청년이었죠.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시골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스케치북을 채우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초대받은 베르테르는 이웃 마을의 한 처녀를 차에 태워가기로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로테였습니다. 베르테르가 그녀의 집 마당에 들어서서 문을 열었을 때 그의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쏟아지는 찬란한 저녁 햇살 속에서 하얀 드레스에 분홍색 리본을 맨 아름다운 로테가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8명의 동생들에게 정성스럽게 빵을 잘라 누워주고 있었던 겁니다. 동생들을 돌보는 그녀의 자애로운 미소, 가녀린 손길, 그리고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까지. 그 순간 베르테르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로테라는 존재만이 우주 전체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 첫눈에 그녀에게 영혼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무도회장으로 가는 마차 안에서 두 사람은 문학에 대해 이야기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무도회 도중 갑작스러운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쏟아졌을 때 창밖의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던 로테가 베르테르의 손을 잡으며 당시 유행하던 시인의 이름인 클롭슈토크라고 나직하게 외쳤습니다. 내면의 감수성이 완벽하게 통하는 영혼의 단짝을 만났다고 확신한 베르테르는 그 밤 이후로 로테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매일 그녀의 집을 찾아갔고 그녀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꿈속에는 치명적인 독약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무도회로 가기 전 주위 사람들이 베르테르에게 분명히 경고했었거든요. 로테는 정말 좋은 처녀야. 하지만 이미 결혼을 약속한 정혼자가 있으니 절대로 마음을 주지 말게. 그러나 이미 사랑이라는 강력한 호르몬에 눈이 멀어버린 베르테르의 귀에는 그 어떤 경고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약혼자가 있다는 현실은 무시한 채 오직 우리는 영혼이 통하는 운명이라는 자기만의 필터링을 가동하며 파멸의 늪으로 거침없이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첫눈에 반해 온 우주가 그 사람으로 가득 차버린 베르테르의 모습이 로맨틱해 보이시나요? 죄송하지만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아주 위험한 감정적 폭주, 즉 맹목적 리머런스 상태입니다. 이 첫 단추를 2026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 대입해 보면 아주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이 성립합니다. 현대인들이 데이팅 앱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누군가를 만날 때 자주 저지르는 프로필 필터링의 오류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올린 단 몇 장의 보정된 사진, 감성적인 피드 문구 혹은 나와 취향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인격 전체를 내 마음대로 완벽하게 가공해 버립니다. 이 사람은 나와 MBTI가 같으니까 영혼의 단짝일 거야. 이 가치관을 공유하는 걸 보니 내 인생의 구원자야 라며 혼자만의 북치고 장구치는 상상 연애를 시작하죠. 진짜 문제는 상대방에게 명백한 레드 플래그가 켜져 있음에도 이를 필사적으로 못 본 척한다는 점입니다. 베르테르에게 약혼자의 존재가 거대한 경고등이었다면 현대인들에게는 나에게 완전히 어장관리를 치고 있는 태도, 이미 다른 연인이 있는 상태 혹은 도저히 좁혀지지 않는 성격적 결함이 될 수 있습니다. 주위 친구들이 그 사람 진짜 아니야. 당장 정신 차려라고 팩트로 뺨을 때려도 베르테르 같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우리 사이의 깊은 영적 교감을 몰라서 그래라며 조언을 차단하고 자기가 만든 환상의 지도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내가 사랑한 것은 진짜 그 사람이 아니라 내 결핍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환상일 뿐인데 말이죠. 자, 이제 이 눈먼 사랑 앞에 마침내 환상을 떼부술 진짜 현실, 완벽한 스펙의 약혼자가 등장하는 제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행복했던 환상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로테의 약혼자인 알베르트가 출장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베르테르는 내식 약혼자가 아주 못되고 무식한 인간이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자기가 로테를 구원해 준다는 명분이 선일까요?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알베르트는 대단히 성실하고 이성적이며 감정 기복이 없는 완벽하게 안정적인 신사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로테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었으며 불쑥 나타나 약혼자 주변을 맴도는 불청객 베르테르에게조차 질투하기는커녕 넓은 도량으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인성 집안까지 완벽한 육각형 신랑감이었던 거죠. 베르테르는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알베르트의 훌륭한 인품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세 사람의 숨막히는 삼각관계가 시작됩니다. 베르테르는 어떻게든 로테의 곁에 엉겨붙어 있으려고 알베르트와도 친구가 되려 노력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반이 앉아 차를 마실 때면 그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어색했습니다. 알베르트가 로테의 손을 다정하게 잡거나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할 때면 구석에 앉아있던 베르테르는 온몸이 불타오르는 듯한 질투와 열등감에 휩싸여 찻잔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베르트의 집무실에서 인류 역사에 남을 소름 돋는 권총 사건과 자살 논쟁이 터집니다. 베르테르가 알베르트의 방에 놀러 갔다가 벽에 걸린 여행용 권총 두 자루를 발견한 것이죠. 베르테르는 묘한 충동에 이끌려 그 총을 만지작거리더니 갑자기 권총구화를 자신의 오른쪽 관자놀이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신용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알베르트가 베르테르의 손을 거칠게 낚아채며 정색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베르테르, 지금 무슨 미친 짓이오. 장전이 안 되어 있더라도 총을 머리에 대는 장난은 절대로 하는 게 아니오. 정말 불쾌하구려. 하지만 베르테르는 특유의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냉정스럽게 대꾸했습니다. 하하, 알베르트. 왜 그리 정색을 하십니까? 그냥 장난일 뿐입니다.
그러고는 이어진 대화에서 두 사람은 인간의 목숨을 둔 치열한 설전을 벌입니다. 극단적인 이성주의자인 알베르트는 자살은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는 가장 나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범죄일 뿐이라며 단호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극단적인 감성주의자인 베르테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반박했죠. 아닙니다, 알베르트. 인간이 극심한 감정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몸이 감당할 수 없는 고열에 걸려 죽는 병과 같은 겁니다. 사랑에 미쳐 죽는 사람을 보고 의지가 약하다고 비난할 수 있으니까 그건 도둑질을 당한 피해자에게 왜 방어를 못했냐고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논쟁은 두 사람의 세계관이 결코 섞일 수 없는 기름과 물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복선이자 훗날 베르테르가 진짜로 알베르트의 권총을 빌려 목숨을 끊게 되는 끔찍한 비극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 로테의 영악하고 미적지근한 태도였습니다. 로테는 성실하지만 조금은 지루하고 무뚝뚝한 남편 알베르트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예술적 목마름을 베르테르를 통해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베르테르가 자기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시를 읽어줄 때 은근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조숙한 현모양처 행세를 하면서도 베르테르와 단둘이 있을 때는 은근히 슬픈 눈빛을 보내며 베르테르, 당신이 없으면 내 영혼은 너무 외로워요. 같은 헛된 희망 고문의 멘트를 날린 것이죠. 완벽한 남친과 감성적인 소울메이트를 둘 다 양손에 쥐고 흔드는 로테의 이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베르테르의 정신은 서서히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로테의 곁에 있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떠나자니 죽을 것 같은 지옥의 외줄타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토토야, 발을 빼야 할 타이밍을 놓치고 남의 연애 사이에 끼어 고문당하는 베르테르가 참 안쓰럽지? 그런데 이 답답한 삼각관계는 현대인들이 인간관계에서 겪는 지독한 낭만적 스토킹과 한승연애의 서브카드로 쓰이는 비극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요즘 주위에서 남사친, 여사친이라는 안전한 방패막이를 세워두고 사실상 정서적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현대 로테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적인 조건과 안정감을 주는 대기업 직장인 애인을 주머니에 든든하게 넣어둔 채 정작 애인에게서는 채워지지 않는 감성적 갈증이나 예술적 취향, 비밀스러운 고민들을 베르테르 같은 만만한 이성 친구에게 쏟아부으며 감정 쓰레기통으로 씁니다. 애인과 싸우기라도 하면 밤늦게 베르테르에게 전화해 울고불고 매달리며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 정작 베르테르가 우리 이제 제대로 만나자라며 선을 넘으려고 하면 고고한 척 우린 그냥 영원히 통하는 좋은 친구잖아. 오해하지 말라며 차갑게 선을 그어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상대방을 완벽하게 가스라이팅하는 어장관리의 정석이죠. 반대로 알베르트 방에서 권총을 머리에 대고 장난을 치던 베르테르의 심리도 소름 끼치도록 이기적입니다. 이건 현대인들이 연인 관계에서 헤어지자고 할 때 자주 쓰는 극단적인 감정 협박, 즉 자해 공갈식 가스라이팅입니다. 내가 나 안 만나주면 나 확 죽어버릴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다 네가 나를 받아주지 않아서 그래. 라며 자신의 감정적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무서운 집착이죠. 알베르트라는 거대한 현실 벽 앞에서 열등감을 느끼면서도 내가 여태들인 시간과 감정이 아까워 손절하지 못하고 주위를 맴도는 이 멍청한 오기는 결코 아름다운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만들어낸 괴물일 뿐이죠. 자, 이제 이 숨막히는 지옥을 탈출하기 위해 베르테르가 뒤늦게 현생 살기를 시도하지만 결국 처참하게 실패하고 돌아오는 제3장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도저히 이 감정의 지옥을 견딜 수 없었던 베르테르는 마침내 눈물을 머금고 바라임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알베르트의 목을 조르거나 자기 머리에 총을 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는 로테를 강제로 뇌에서 지우고 자신의 무너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한 공사관의 비서직이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 먼 도시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베르테르가 마주한 새로운 현실은 로테의 격보다 더 잔인하고 차가운 형태의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우선 그가 모시게 된 공사관의 공사는 가장 피곤한 스타일의 초강력 매니저 꼰대였습니다. 그는 대단히 꼼꼼하고 똑똑한 척은 다 하지만 실상은 융통성이 전혀 없고 남을 깎아내리며 자기 권위를 세우는 인간이었습니다. 문학적이고 자유로운 천재 영혼을 가진 베르테르가 기계적이고 지루한 서류 작성을 하는 것도 고문인데 이 상사는 베르테르가 밤새 정성껏 작성한 외교 문서의 문맥이나 수식어를 두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베르테르 군, 이 문장은 너무 감상적이야. 지우고 다시 써라. 그리고 여기 콤마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군. 자네는 대학까지 나와서 띄어쓰기 하나 똑바로 못하나? 하며 부하 직원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짓밟는 트집을 매일같이 잡았습니다. 베르테르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참아야 로테를 잊을 수 있다며 입술을 깨물고 버텼습니다. 진짜 지옥은 직장 밖 그 도시를 지배하던 철저한 신분제와 위선으로 가득 찬 귀족 사회에 있었습니다. 베르테르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교양이 깊어도 결국 평민 출신 변호사일 뿐이었습니다. 콧대 높은 귀족들은 베르테르를 대화 상대로 쳐주지도 않았고 은근한 무시와 따돌림으로 그를 산의 은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베르테르를 아끼던 개방적인 성향의 시백작이 자신의 저택에서 열리는 사교 파티에 베르테르를 초대했습니다. 백작과 깊은 인문학적 대화를 나누며 잠시의 숨을 돌리던 베르테르는 파티가 무르익고 대기족들이 하나둘 거실로 모여들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묘하게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족들은 평민인 베르테르가 자신들과 같은 고급 카펫을 밟고 서 있는 것 자체를 불쾌해했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들으라는 듯 부채로 입을 가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천박한 평민 녀석은 왜 아직도 안 가고 저기서 알랑거리고 있는 거지? 백작도 참 눈치가 없군. 심지어 베르테르가 은근히 호감을 느끼고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했던 귀족 아가씨 비안마저도 주위 귀족들의 눈치를 보느라 베르테르의 시선을 차갑게 외면해 버렸습니다. 격식과 신분의 격 앞에서 영혼의 교감 따위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이죠. 결국 폰 S 남자 부인을 비롯한 핵심 귀족들이 백작에게 저 평민을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파티장을 떠나겠다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당황한 씨 백작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곤란한 표정으로 베르테르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잡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네, 베르테르 군.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귀족 사회의 격식이란 데 있어서 말이네. 오늘 파티는 이만 나가주면 좋겠네. 수백 명의 귀족이 뿜어내는 차가운 조소와 따가운 시선 속에서 베르테르는 벌개진 얼굴로 파티장 문을 열고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의 유리 같은 자존심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처참하게 부서져 사방으로 파편이 튀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음날 아침 도시 전체에 평민 베르테르가 주제넘게 귀족 파티에서 뻐기다가 쫓겨났다는 지라시 소문이 번졌습니다. 어딜 가도 사람들이 자신을 비우는 것 같은 극심한 대인기피증과 피해망상이 그를 덮쳤습니다.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당하고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속에서 벼랑 끝으로 밀려난 베르테르는 뇌 속에서 마지막 생존 본능을 발동시켰습니다. 지독한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했던 유일한 도피처, 바로 로테의 품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홧김에 사표를 던지고 절대 돌아가지 말았어야 했을 감전의 시발점인 발하임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이성적인 손절에 완전히 실패하고 더 깊고 잔혹한 파멸의 참호 속으로 제 발로 재입대한 것입니다. 토토야 상처받은 마음을 대기업 이직으로 치료하려다 꼰대 상사한테 털리고 결국 전 애인의 집 앞으로 기어 들어가는 베르테르의 모습이 참 미련하면서도 남 얘기 같지 않지? 이 눈물겨운 삼장을 2026년 오늘날 우리들의 지친 일상에 대입해보면 아주 소름 돋는 직장인 잔혹사가 펼쳐집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청춘이 연애의 실패나 삶의 거대한 슬픔을 겪으며 이를 잊기 위해 무작정 바쁜 회사 업무에 몰두하거나 무리하게 이직을 감행하는 도피성 이직을 선택하곤 합니다. 일에 미쳐서 그 사람을 잊어버리겠다 하는 심리죠.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직의 결과는 되게 처참합니다. 새로운 조직에 가보니 내 감수성을 짓밟고 보고서 폰트나 띄어쓰기 하나로 인격 모독을 일삼는 오피스 빌런 상사를 만나고 학연이나 지연 혹은 은근한 파벌 싸움으로 나를 철저히 소외시키는 회사 내 은따 문화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블라인드 앱이나 사내 메신저를 통해 나에 대한 악성 소문과 뒷담화가 퍼질 때 느끼는 그 숨막히는 굴욕감은 110년 전 파티장에서 쫓겨나던 베르테르의 비참함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기서 현대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채 환경만 바꾸면 다 해결될 것이라 믿는 이직병의 환상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부서진 상태에서는 어떤 좋은 직장을 가도 어떤 화려한 환경에 처해도 작은 시련 한 방에 멘탈이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직장 상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사회적 굴욕을 겪으며 벼랑 끝에 몰리면 우리 뇌는 가장 취약하고 의존적이었던 과거의 중독 원인으로 리터나 하는 잘못된 명령을 내립니다. 겨우 끊어냈던 전 연인의 SNS를 한밤중에 염탐하거나 그래도 그 시절 그 사람과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는데라며 셀프 가스라이팅을 하고 파멸적인 재결합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베르테르는 도시의 상처를 치료하겠다는 핑계로 다시 로테라는 독약에 손을 댔습니다. 내 자존감의 기둥이 무너져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소음 앞에서 나를 지키지 못하고 과거에 불행했던 참호 속으로 회귀하여 스스로를 더 잔인하게 번아웃 시킬 뿐입니다. 자, 이제 손절에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온 베르테르가 이미 유부녀가 되어버린 로테의 거실 한복판에서 어떻게 마지막 감정에 브레이크마저 파열시켜 복주하는지 제 사장 선 넘은 집착의 생지옥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사관 파티장에서 비참하게 쫓겨난 뒤 오직 살기 위한 도피처로 바라임에 돌아온 베르테르.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이전보다 한층 더 잔인한 생지옥이었습니다. 로테와 알베르트는 이미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린 법적 사회적으로
완벽한 유부남 유부녀 상태였던 겁니다. 이제 로테를 향한 베르테르의 사랑은 단순한 삼각관계를 넘어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선 넘은 집착이자 금기된 파멸의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적인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버린 베르테르에게는 그런 도덕이나 규칙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로테의 신혼집 문을 두드렸고 남편 알베르트가 있든 없든 소파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밤늦도록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로테가 남편을 위해 다정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면 베르테르는 거실 어두운 구석에서 두 사람을 늑대 같은 눈빛으로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질투와 원망, 그리고 원래 저 자리는 내 자리였어야 했다는 지독한 열등감이 뒤섞여 번뜩이고 있었죠. 처음에는 동정심과 미안함으로 베르테르를 따뜻하게 맞아주던 알베르트도 자신의 신혼 공간을 매일같이 침범하는 이 불청객의 스토킹에 서서히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거실에 당연하다는 듯 앉아있는 베르테르를 볼 때마다 알베르트의 턱 근육은 단단하게 경직되었고 집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얼어붙었습니다. 마침내 알베르트는 베르테르가 돌아간 어느 밤 로테의 손을 잡고 단호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를 날렸습니다. 여보, 베르테르가 불쌍한 청년이라는 건 나도 인정하오. 하지만 저 사람의 태도는 이제 단순한 우정을 넘어 우리 가정의 평화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소.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더는 못 참겠소. 제발 내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저 청년과 확실하게 거리를 두고 우리 집의 발길을 끊게 하시오. 로테 역시 마음이 찢어질 듯 복잡했습니다. 성실하고 이성적이지만 다소 건조하고 무뚝뚝한 남편 알베르트에게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문학적 감수성과 예술적 소울메이트의 역할을 베르테르가 완벽하게 채워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테는 베르테르가 자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때의 기묘한 자존감의 충족을 느꼈고 그렇기에 그를 단칼에 잘라내지 못한 채 미적지근한 태도로 양손에 두 남자를 쥐고 흔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압박이 거세지자 결국 로테는 베르테르에게 잔인한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베르테르군, 제발 부탁이에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걸 잠시 자제해 주세요. 정 오시려거든 크리스마스 당일 저녁에 다른 손님들과 함께 와주세요. 이 거절의 선언은 베르테르의 영혼에 내린 마지막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결국 수많은 손님 중 한 명으로 격하당했다는 비참함이 그의 마지막 이성을 통째로 태워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어느 칠흑 같은 밤, 알베르트가 급한 공무로 이웃 도시에 출장을 가고 집을 비운 사이 베르테르는 로테의 경고를 비웃듯 마지막 폭주를 감행하며 그녀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홀로 있던 로테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베르테르의 초췌하고 광기 어린 모습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그를 돌려보내려 했지만 절망으로 붉게 충혈된 베르테르의 눈빛에 압도되어 마지못해 그를 거실로 들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로테는 베르테르에게 그가 평소에 공들여 번역하던 고대 스코틀랜드의 시인 오시안의 슬픈 시를 읽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멸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순간이었습니다. 베르테르는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쥐고 특유의 나직하고 비장한 목소리로 시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의 내용은 거친 폭풍우 속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고 절규하는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가 진행될수록 베르테르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낭독이 아닌 자신의 피 끓는 절규가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르테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원고지 위로 툭툭 떨어졌고 그 처절한 비장미에 동화된 노테 역시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끼며 함께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가 바로 그 시 속의 비극적 주인공들과 완벽하게 똑같다고 느낀 것이죠. 마침내 시의 마지막 구절이 끝난 순간 두 사람의 억눌려 있던 감정은 퓨즈가 끊어진 전선처럼 폭발해 버렸습니다. 베르테르는 원고를 내던지고 로테의 발치에 무릎을 꿇은 채 그녀의 두 손을 잡고 자신의 얼굴을 파묻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로테 역시 슬픔과 알 수 없는 감정에 이끌려 그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죠. 상대방의 온기가 전해지자 베르테르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야수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로테를 거칠게 끌어안고 그녀의 입술에 열정적이면서도 난폭한 키스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로테, 당신도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 우리 영혼은 이미 하나야. 갑작스러운 육체적 돌발 행동에 정신이 번쩍 든 로테는 기겁하며 온 힘을 다해 베르테르를 밀쳐냈습니다. 그녀는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도덕적 죄책감에 휩싸여 사시나무 떨듯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요, 베르테르. 선을 넘지 마세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로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쾅!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거실에 홀로 남겨진 베르테르는 멍하니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로테에게 완벽하게 거부당하고 쫓겨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마지막 한 가닥 남아있던 이성의 끈은 완전히 끊어졌고 그의 우주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길은 오직 하나, 단 한 발의 총솜으로 이 지독한 참호를 끝내는 것뿐이었습니다. 토토야 거절당하고 눈 뒤집혀서 강제로 키스를 퍼붓는 베르테르의 모습이 참 섬뜩하고 소름 끼치지. 현대 사회에서도 순수한 사랑 혹은 지독한 이별의 아픔이라는 그럴싸한 핑계 뒤에 숨어서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과 경계선을 잔인하게 짓밟는 이기적인 폭주족들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이별 통보를 받았거나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 나를 사랑하는데 주변 상황 때문에 억지로 밀어내는 거지. 우리가 함께 보낸 감정의 시간이 얼마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차단당한 메신저 대신 다른 계정으로 끊임없이 장문의 집착톡을 보내거나 한밤중에 전 애인의 집 앞이나 직장 근처를 서성거리며 감정을 협박하는 행동들이 정확히 베르테르의 브레이크 파열 상태와 똑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독성 가득한 심리 메커니즘은 바로 낭만적 가스라이팅입니다. 베르테르에게는 로테가 유부녀로서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는 현실이나 남편 알베르트의 아내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가 느끼는 이 감정의 깊이와 순수함만이 우주의 절대적인 정의이자 진리라고 믿은 것이죠. 내 사랑은 이렇게 고귀한데 너희들의 얄팍한 결혼 제도와 사회적 체면이 우리를 가로막는 악마야 라며 스스로를 비운의 주인공으로 포장합니다. 상대방이 제발 그만해. 무서워. 나 힘드니까 오지 마라고 온몸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해도 자기 편한 대로 희망 회로를 돌리며 이건 부끄러워서 진심을 숨기는 거야 라고 해석을 왜곡해 버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의사와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감정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내 마음속의 지독한 결핍과 낮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의 인생을 인질로 잡으려는 이기적인 소유욕이자 감정적 폭력일 뿐입니다. 내가 부은 감정과 노력이 아깝다고 무한 물타기를 시도하며 선을 넘는 집착의 열차는 결국 나와 상대방 모두를 파멸시키는 종착역으로 폭주할 뿐이죠. 자, 이제 로테에게 완벽하게 거부당하고 세상의 문이 닫혀버린 베르테르가 마침내 알베르트의 방에서 보았던 그 위험한 권총을 향해 어떤 끔찍하고 서글픈 청구서를 작성하게 되는지 마지막 제5장 한 발의 총성 엔딩으로 가보겠습니다. 로테의 신혼집 거실에서 이성을 잃고 폭주하다가 결국 그녀에게 완벽하게 거부당하고 문 밖으로 쫓겨난 베르테르. 하지만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베르테르의 마음은 기괴하게도 폭풍이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아주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자신을 뜯어먹던 그 지독한 질투와 열등감의 고통을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완벽한 탈출구를 마침내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책상 앞에 앉아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로테에게 보낼 마지막 장문의 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로테, 내가 먼저 떠납니다. 이 세상의 도덕과 질서 속에서는 우리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내가 죽음으로써 당신과 알베르트의 평화를 지키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저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 무덤 위에 당신의 눈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준다면 나는 그것으로 영원히 행복할 것입니다. 그는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유서를 접어두고 날이 밝자마자 자신의 하인을 시켜 알베르트의 집으로 기묘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내가 곧 긴 여행을 떠나려 하는데 안전을 위해 알베르트 군이 아끼던 여행용 관총 2자루를 잠시 빌려줄 수 있겠느냐는 내용의 짤막한 쪽지였습니다. 마침 출장에서 돌아와 지난밤 베르테르가 자신의 아내에게 강제로 키스를 퍼붓고 폭주했다는 소식을 듣고 맹렬한 분노를 억누르고 있던 알베르트. 그는 베르테르의 하인이 가져온 쪽지를 읽자마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방 한구석에 서 있던 로테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보, 격에 걸린 내 여행용 관총 2자루를 저 하인에게 내어주시오. 베르테르 군이 아주 긴 여행을 떠나려는 모양이니 그의 앞길이 무사하길 빌어주어야지. 그 순간 로테의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직감으로 베르테르가 그 권총으로 어떤 끔찍한 짓을 저지를지 너무나 명백한 피빈 예감이 들었던 겁니다. 안 돼요, 알베르트. 총을 빌려주면 안 돼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남편의 의심 가득한 차가운 눈빛과 사회적 체면, 그리고 자신이 벌인 미적지근한 어장관리의 죄책감 때문에 그녀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로테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벽에서 권총을 내려 손수건으로 권총 표면의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 하인에 대해 넘겨주었습니다. 하인이 가져온 2자루의 권총을 건네받은 페르테르는 그것을 품에 안고 광기 어린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아, 로테. 당신의 손이 직접 만지고 먼지를 닦아 나에게 보내준 이 구원의 도구요. 당신이 직접 나에게 죽음을 허락한 것이나 다름없군요. 라며 총구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12월 21일 자정, 사방이 적막과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겨울밤.
베르테르는 마지막 의식을 치르듯 고요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로테를 처음 만났던 날 입었던 괴테의 시그니처 의상, 바로 파란색 연미복과 노란색 조끼를 가장 정결한 정장으로 찾아 챙겨 입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로테의 이름이 적힌 유서를 올려두고 하인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알베르트에게 빌린 권총을 자신의 오른쪽 관자놀이에 대고 단호하게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다음, 정적을 깨는 단 한 발의 둔탁한 총성이 차가운 새벽 공기를 찢고 방 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죽음은 소설처럼 아름답거나 순식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르테르는 총을 맞고도 즉사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파인의 비명과 함께 의사가 사색이 되어 방으로 달려왔을 때 베르테르는 침대 위가 아니라 바다 피버몽 속에서 머리에 치명상을 입은 채 뇌수가 흘러나오는 비참한 몰골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맥박은 여전히 뛰고 있었고 육체는 죽음을 거부하며 고통스럽게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려 반나절 동안이나 생지옥 같은 육체적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내며 끔찍하게 몸부림치다가 그날 정오가 되어서야 비로소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의 시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로 교회의 축복도 받지 못했고 그 어떤 신부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오직 하인들과 몇 명의 일꾼에 의해 그가 생전에 사랑했던 바라임의 큰 보리수나무 아래에 쓸쓸하고 비참하게 매장되었을 뿐입니다. 베르테르의 비참한 시신 소식을 전해 들은 로트는 극심한 충격과 죄책감으로 그 자리에서 실신하여 사경을 헤맸고 온 마을은 잔혹한 트라우마에 휩싸였습니다. 이 지독하고 오만한 짝사랑이 받아든 최종 영수증은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못하고 살아남은 자들의 영혼까지 통째로 파산시켜버린 잔인한 비극이었습니다. 토토야, 길고 긴 이야기의 종막이 내렸구나. 참 슬프고도 지독한 결말이지. 그런데 이 소설의 진짜 무서운 비극은 책 속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774년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전 유럽의 젊은 청춘들이 베르테르의 파란 연미복과 노란 조끼를 유행처럼 맞춰 입고 침대 위에 이 소설책을 올려둔 채 베르테르와 똑같은 방식으로 권총 자살을 감행하는 모방 자살 신드롬이 대유행했습니다. 심지어 간이에 뛰어들어 익사한 청년들의 품에는 어김없이 책이 젖은 채로 발견되었죠. 심리학과 언론학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유명 인사의 자살을 모방하는 현상을 이 소설의 이름을 따서 베르테르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마지막 비극의 역사를 2026년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냉혹한 디지털 사회와 정신건강의 문제로 가져와 보면 아주 소름 끼치는 경고등이 켜집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우울과 절망의 알고리즘, 가스라이팅과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청년이 인스타그램, 틱톡 혹은 디시나 FM 같은 커뮤니티 속에서 타인의 화려하게 보존된 삶과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끊임없이 비교담하며 극심한 자존감 저하와 번아웃을 겪습니다. 이때 내면의 멘탈이 약해진 상태에서 유튜브나 SNS 알고리즘이 내 취향을 분석해 보여주는 비관적인 쇼폼, 인생 무상에 대한 자극적인 글, 혹은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일종의 힙하고 감성적인 문화로 포장한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의 뇌는 베르테르처럼 현실의 고통을 끝내는 방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탈출구로 착각하게 됩니다. 우울과 자학의 정서가 미디어의 파이프라인을 타고 청춘들의 뇌로 전염되는 현대판 베르테르 효과인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베르테르의 가장 어리석고 치명적인 착각은 바로 내 목숨을 버려 상대방에게 영원한 죄책감이라는 복수를 하겠다는 이기적인 영웅주의적 환상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사람이 평생 피눈물을 흘리며 나를 그리워하고 미안해할 것 같죠? 잔인하지만 현실의 세상은 냉혹합니다.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잠시 슬퍼할 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요하게 잘만 굴러갑니다. 알베르트와 루테의 가정도 당장은 거대한 트라우마와 상처에 시달리겠지만 결국 1~2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며 새로운 일상과 행복을 찾아 나아갈 것입니다. 루테는 아이를 낳고 애 엄마가 되어 남편과 마트에 장을 보러 다닐 것이고 알베르트는 승진을 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겠죠. 결국 내 소중한 목숨을 던져 감행한 그 거대한 복수의 끝은 상대방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인생의 흉터 하나 남겼을 뿐 오직 내 소중한 인생과 미래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만날 수 있었던 수많은 진짜 사랑의 가능성만 지구상에서 영원히 소멸시켜버린 역대급 초고 위험 적자 거래일 뿐입니다. 인생이라는 거나 한 게임을 뜨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연애의 처참한 실패, 직장 상사의 가스라이팅, 혹은 지독한 고독감이라는 참혹한 참호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며 베르테르처럼 오린 폭주 버튼을 누르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를 파괴하면서까지 증명해야 하는 사랑이나 가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인생의 천재들이 발휘하는 용기는 내 감정과 배팅이 실패했음을 쿨하게 인정하고 에이, 이번 종목은 완전히 상장 폐지 각이네. 손절하고 다음 판 깔끔하게 다시 짜보자라며 참혹 구덩이 속에서 훌훌 털고 걸어 나오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세상 편하게 자고 일어나 맑은 눈으로 하품을 하는 우리 집 고양이의 말랑한 뱃살을 만져보면서 오늘 밤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웅크린 오만한 인과관계의 청구서와 낭만적 집착의 먼지를 시원하게 찢어버리는 편안하고 현명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도서관이었습니다.